그 여자가 그놈의 품에 안겼을 때 차라리 그때 바로 집에서 내쫓았어야 했다. 참 우스운 일이다. 그 사건 덕분에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내 나이는 30이었다. 소은이도 나와 동갑이었다. 우리는 24살 때부터 알고 지냈다. 처음 만난 건 공통 지인의 생일 파티에서였다. 방 건너편에서 웃고 있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고 우리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그녀는 주변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날 저녁은 우리 둘이 베란다에 나가 좋아하는 영화, 가보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어가는 것으로 끝났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날 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소은이는 나보다 훨씬 활발한 사회생활을 했지만 나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균형이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안정감과 평화를 주었고 그녀는 설렘과 놀라움을 주었으니까. 바로 작년, 나는 그녀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프러포즈했다. 그녀는 울면서 주저없이 승낙했다. 그 후 우리는 웨딩홀 투어, 뷔페 시식, 패백 진행 여부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의논하며 결혼 준비에 몰두했다. 나는 정말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나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작은 쇼핑백 하나였다. 그날 나는 집에 일찍 들어올 계획이 아니었다. 회사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소은이를 위해 저녁 식사로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그 반짝이는 작은 가방과 쪽지가 보였다. 가장 화끈한 예비 신부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위해 사랑을 담아. 유진이가. 처음에 나는 별 생각이 없었다. 유진이는 대학 시절부터 소은이의 절친이었다.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내 취향에는 좀 과한 사람이었지만 소은이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의리 있는 친구였다. 그 의리 때문에 나도 그녀를 참아낼 수 있었다. 소은이는 두 사람이 환상의 짝꿍이라고 농담하곤 했다. 하지만 그 쪽지에는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잠시 쳐다보았다. 왜 이 물건이 나를 거슬리게 하는 걸까? 해가 없는 물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 속이 이렇게 울렁거리는 걸까? 결국 나는 참지 못했다. 훔쳐보는 게 아니라고, 그저 호기심일 뿐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어차피 식탁 위에 나와 있었으니까. 안에는 브라이덜 샤워 처녀 파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플라스틱 왕관, 예비 신부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적힌 띠, 그리고 어지럽게 흩어진 반짝이 종이들. 하지만 바닥에서 나는 구역질 나는 물건을 발견했다. 남성용 속옷이었다. 새 것도 아니었다.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그저 짓궂은 장난이거나 엽기적인 선물일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그러다 반짝이 속에 파묻힌 USB 하나를 발견했다. 왜 그걸 확인해 볼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그 속옷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겠지. 그 가방 전체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은 딱 하나였다. 파일을 열자 영상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다. 소은이와 친구들이 강남의 한 클럽 룸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건배를 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왕관과 띠를 두른 소은이를 비췄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예뻤지만 태도에는 뭔가 거친 구석이 있었다. 마치 파티를 즐기는 게 아니라 도피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다음 장면이 이어졌다. 소은이는 클럽 무대 위에서 상의를 탈의한 댄서와 선정적인 춤을 추고 있었고 친구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그냥 브라이덜 샤워잖아. 스스로 되뇌었다. 좀 요란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녀는 댄서의 팔을 잡아 무대 아래로 끌어내리더니 뒤쪽의 프라이빗 룸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저 장난이거나 분위기에 휩쓸린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어쩌면 다 연출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부분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소은이는 이제 VIP룸에서 3명의 남자와 술을 마시며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워 보였다. 그러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응했다. 곧이어 다른 남자도 합세했다. 영상이 끝날 무렵 그녀는 그 남자 셋을 모두 이끌고 근처 호텔로 향했다. 그때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해 들뜬 목소리로 마치 하이라이트 영상을 찍듯 말했다. 소은아, 넌 진짜 전설이야. 올해의 신부 나셨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몇 년 동안 멜로 영화를 보다 잠들 때마다 안아주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사랑한 소은이가 아니었다. 그날 밤 소은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돌아왔다. 내 뺨에 키스하고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유진이 준비한 브라이덜 샤워 장식이 얼마나 예뻤는지 떠들어댔다. 나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게 괜찮은 척 연기했지만 사실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내 머릿속엔 오직 그 영상뿐이었다. 내가 왜 몰랐을까? 징조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눈이 멀었던 건가? 이번이 처음일까?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결혼하려 했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그 영상을 초 단위로 되감았다. 웃음소리, 키스, 손길. 그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혔다. 소리 지르고 싶었고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달라질 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이는 출근 준비로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나가기 전 내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이따 저녁에 봐, 자기야. 나는 마주 웃으며 말했다. 응, 나도.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바로 움직였다. 커피도 마시지 않았고 주저함도 없었으며 다음에 뭘 할지 고민하며 멍하니 앉아있지도 않았다. 나는 옷장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던져 넣기 시작했다. 옷, 세면도구, 노트북, 충전기, 깨끗하고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돌아올 생각이 없었기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아닌지 고민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소파, 믹서기, 벽걸이, TV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산 물건들은 다 그녀가 가지라고 해라. 이 아파트도 그녀 몫이다. 나는 그저 다른 곳, 이곳만 아니면 어디든 가야 했다. 가방에 짐을 쑤셔 넣으면서 문득 깨달았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었다. 분 단위로 짠 휴가 계획, 업무 일정, 심지어 일요일 장보기 목록까지. 그랬던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필수품만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다. 그저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휴대폰을 꺼내 갈 곳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호화로운 호텔은 싫었다. 너무 삭막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 같았다. 조용한 공간, 숨을 쉬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때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청평호 근처의 작은 펜션을 발견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평화로워 보였고 빈 방이 있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나는 즉시 일주일치를 예약하고 전액 결제했다. 비용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평화를 얻는 값으론 쌌다. 떠나기 전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을 챙겼다. 우리 결혼식 관련 서류가 몽땅 들어있는 파일이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예식 비용을 내가 낼 이유는 없었다. 웨딩홀이 목록 맨 위에 있어서 현관을 나서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려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이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의뢰 쓰는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 저런, 유감이네요. 실례지만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로 내 인생사를 구구절절 늘어놓을 생각은 없었기에 미리 연습해둔 가벼운 거짓말을 했다.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안 그래? 직원은 계약 조건이니 위약금 20%니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됐다고 말을 끊었다. 그냥 취소해 달라고 했다. 통화를 끝내고 차에 올라타 출발했다. 아파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운전하는 내내 기분이 묘했다. 마치 자율주행 모드로 가는 것 같았다. 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USB에 꽂혀 내가 본 장면들을 계속 되감고 있었다.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펜션으로 가는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간식과 물을 샀다. 계산을 하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당연히 그녀였다. 나는 진동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 통, 두 통, 그리고 연이은 전화들. 문자가 쏟아지고 전화가 빗발쳤다. 분명 집에 도착해서 텅 빈 옷장을 본 게 틀림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무슨 내용일지 뻔했으니까. 부정, 울음, 변명, 그리고 그놈의 뻔한 대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나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계속 운전했다. 도착한 펜션은 작았지만 딱 내가 원하던 곳이었다. 큰 침대, 아늑한 벽난로, 작은 부엌, 그리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개별 테라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다. 고요하고 정적이며 내가 방금 두고 온 지옥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가방을 구석에 던져두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도 모를 만큼 깊고 불규칙한 한숨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실감이 났다. 나는 방금 약혼녀와 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삶을 떠나왔다. 남은 오후 동안 천천히 짐을 풀었지만 낯선 공간의 모든 것이 어색했다. 옆방에서 소은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볼 것만 같았다. 벽 너머로 들리는 물소리조차 소은이가 나타날까봐 깜짝 놀라게 했다. 결국 휴게소에서 산 샌드위치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자리에 앉았다. 그제야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20통 이상. 처음 문자들은 차분했다. 자기야 어디야? 말도 없이. 무슨 일 있어? 그러다 점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지훈아, 어디 있는 거야? 짐은 다 어디 갔어? 괜찮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마침내 절망이 닥쳤다.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이해가 안 돼. 제발.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부모님께 전화했다. 부모님은 꼬치꼬치 캐묻는 분들이 아니셨고 나는 그런 점을 존경했다. 내가 소은이와 헤어졌고 결혼식은 취소했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래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나는 요약해서 말씀드렸다. 그녀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으셨다. 잘했다 아들아.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안 게 천만다행이다. 두 분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고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다. 당분간 좀 떠나 있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날 밤은 정말 이상했다. 소은이가 당장이라도 나타나 문을 두드리고 대답을 요구하고 돌아오라고 빌 것만 같았다. 결혼 자금을 모으고 생활 방식을 맞추고 유진이와 어울리는 것까지 참아내며 내가 했던 모든 희생이 떠올랐다. 무엇을 위해서? 고작 그 역겨운 하룻밤의 배신을 위해서였나? 잠이 들 무렵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도 가짜 눈물을 보기 위해서도 심지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 챕터는 끝났다. 하지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유진.
그 여자는 그 영상에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동자였다. 그 영상은 파티 중에 우연히 찍힌 게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였고 기념품이었으며 그녀가 자랑스럽게 기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쇼핑백에 적힌 넌 매 순간을 즐길 자격이 있어라는 문구. 그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오만한 자백이었다. 처음부터 유진과 나는 맞지 않았다. 소은이와 내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내가 처음 만난 소은이의 지인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목소리가 너무 컸고 농담은 선을 넘었으며 관심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 같았다. 소은이는 그녀를 파티의 분위기 메이커라며 좋아했지만 나에게는 피곤한 존재였다. 점차 나는 그녀가 소은이의 세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참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결코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경고 신호들이 있었다. 유진은 항상 우리가 선약이 있어도 소은이를 불러내려 했다. 소은이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유진이 뒤에서 낄낄거리며 어머, 내 여자친구 좀 빌렸어. 지훈 씨라고 소리치던 밤들이 있었다. 나는 같이 웃어넘기곤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구역질이 난다. 펜션에서 나는 아직 소은이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유진, 그녀는 직접 만나고 싶었다. 그녀의 눈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직접 문자를 보내는 대신 익명 번호 앱을 다운로드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 지훈이야. 소은이 문제로 할 말이 있어. 내일 정오 가로수길 7번가 카페에서 보자. 그녀는 5분도 안 되어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소은이도 잘 지내죠? 무슨 일이에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서울로 차를 몰고 가서 카페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제 시간에 나타났다. 여느 때처럼 활기찼고 핫핑크 재킷에 킬힐을 신고 파파라치라도 피하듯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유진다웠다. 몇 분 후 내가 들어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특유의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지훈 씨, 그 문자로 사람 놀라게 하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농담 따먹기 할 기분 아니야. 연극은 집어치워. 브라이덜 샤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왔으니까.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몸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USB 동영상, 내가 우리 집 문 앞에 놔둔 쓰레기들. 내가 다 봤어. 그녀는 눈을 깜빡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에이 지훈 씨. 그냥 파티하고 논 건데 뭘 그래요. 설마 그것 때문에 진짜 화난 건 아니죠? 화? 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화라는 단어로 될 것 같아? 어떤 친구가 친구의 외도를 방관하고 그걸 전리품처럼 선물로 주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냥 하룻밤 신나게 논 것뿐이에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스크린샷을 띄워 테이블 위로 밀었다. 소은 올해의 신부. 무대를 장악했네 친구. 죄책감 갖지 마. 이게 자유를 느낄 마지막 기회야.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게 다시 밀어내려 했다. 지훈 씨, 지금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관례 같은 거라고요. 지훈 씨, 누구나 결혼 전에 마지막 일탈은 하잖아요. 관례? 내가 쏘아붙였다. 남의 관계를 파탄내도록 돕는 게 네가 말하는 관례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앉았다. 내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소은이도 성인이에요. 걔가 선택한 거라고요. 그리고 넌 그걸 부추겼지. 넌 걔한테 힘이 되어주는 친구여야 했어. 근데 넌 걔 인생을 박살내는 걸 도왔지. 그녀가 눈을 굴렸다. 이봐요, 걔는 당신 사랑해요. 그냥 딱 한 번 그런 거예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인내심을 잃었다. 내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눈 감아줘?
모르는 남자 셋이랑 뒹구는 영상을 보고도 딱 한 번이니까 잊으라고? 제정신이야? 그녀는 움찔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일이 너무 커졌다면 미안해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과 소은이 사이의 문제지. 나는 천천히 일어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너도 이미 관련된 일이야, 유진아. 그리고 장담하는데 사람들이 네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예요? 두고 보면 알겠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은이도 성인이에요. 걔가 선택한 거라고요. 모든 비난을 유진에게 퍼붓고 싶었지만 그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다. 소은이가 스스로 선택했고 그 의미를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이 복부 강타처럼 다가왔다. 나는 소은이를 항상 자유롭고 털털한 영혼으로만 봤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무모한 뿐이었다. 유진이 불을 지폈다면 소은이는 스스로 기름을 붓고 뛰어든 격이었다. 펜션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아직 소은이와 마주할 준비는 안 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유진이 먼저 입을 놀리게 두진 않을 것이다. 나는 스크린샷과 동영상 파일들을 정리해서 내가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을 만한 공통 친구 몇 명에게 보냈다. 유진은 그 만남 이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상관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다음에 뭘 해야 할지는 명확했다. 소은이의 부모님께 연락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야 했다. 소은이네 가족은 항상 엄격하고 격식을 따지는 분위기였다. 나는 한 번도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3년 전 우리가 동거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인 김 여사는 우리가 무슨 사회적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행동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못마땅한 눈빛과 알지?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건 품이 없는 짓이야. 같은 비꼬는 말들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우리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그녀는 코를 찡그렸다. 그녀의 아버지인 박 사장은 말수는 적었지만 판단은 칼 같았다.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는 혀를 차며 요즘 것들이란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소은이와 내가 약혼하고 나서야 부모님은 나를 가족의 일원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지자마자 모든 게 변했다. 김 여사는 갑자기 브라이덜 샤워를 열어주겠다고 했고 박 사장은 우리 신혼집 전세 자금을 보태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가 보이지 않는 심사를 통과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침묵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고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특히 그녀를 무결점의 존재로 여기는 부모님 앞에서 말이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녀를 전폭 지원했고 그녀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고 굳게 믿는 듯했다. 한편 유진과 대면한 이후 소은이의 문자는 멈추지 않았다. 지훈아, 제발 대답 좀 해줘. 상처받은 거 알아. 하지만 우리 함께 극복할 수 있어. 사랑해. 제발 날 밀어내지 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를 끓게 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그러다 김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훈 군, 무슨 일인가? 소은이가 많이 힘들어하네. 전화 좀 주게. 우리 정말 걱정되네. 나는 잠시 문자를 노려보다가 이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지금 누군가 소은이를 챙겨야 한다면 그건 내가 될 수 없었다.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구는 그녀의 부모님이 알아서 하라지. 다음 날 나는 서울로 돌아가 그들의 집으로 곧장 차를 몰았다. 소은이에게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알면 뒤집어질 게 뻔했으니까. 김 여사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안도감과 혼란이 섞인 불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 지훈군. 다행이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소은이가 어제부터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하더군. 박 사장은 거실의 전용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고개를 들고 가볍게 목례했다. 왔나? 그가 말했다. 들러줘서 고맙네. 자네가 상황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지.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흠 하나 없는 흰색 소파에 앉았다. 모든 걸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두 분 다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여사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내 맞은편에 앉아 불안한 듯 두 손을 맞잡았다. 박 사장은 미간을 좁히며 몸을 앞으로 기울여 기다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증거가 담긴 폴더를 열었다. 소은이는 어머님께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에게도요.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소은이가 브라이덜 샤워 때 한 행동 때문입니다. 김 여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걔가 뭘 했다는 건가? 나는 휴대폰을 건넸다. 직접 보세요. 그녀는 망설이며 나를 힐끔 보더니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혼란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바뀌었다. 세상에. 그녀가 속삭였다. 말도 안 돼. 제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박 사장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도 보여줘.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그에게 건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 사장은 말없이 영상을 지켜보았고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휴대폰을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반으로 쪼개버릴 것 같았다. 이게 소은이가 한 짓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닙니다. 그걸 조롱거리로 만들었죠. 친구들은 옆에서 부추겼고요. 김 여사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이해가 안 가네. 내 딸이 누군지 모르겠어. 박 사장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거실을 서성거렸다. 그 녀석. 그가 으르렁거렸다.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우린 걔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생각이란 걸 안 했겠죠.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분 모두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덮어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김 여사가 눈물 고인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지훈군, 소은이랑 대화는 해봤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누가 강요했을 수도. 강요는 없었습니다. 내가 말을 끊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걔가 또 언제 그럴지 의심하며 살 생각 없습니다. 박 사장이 멈춰서서 김 여사를 돌아보았다. 가족 말보다 그 유진이라는 애 말을 듣더니 꼴 좋군. 내가 그 애 조심하라고 했었지. 내가 말했잖아. 김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티슈로 얼굴을 닦았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야 했는데. 자네랑 동거하는 걸 말렸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게 동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항상 체면만 따지시느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지 못하셨죠. 소은이는 무모했어요. 항상 그랬죠. 두 분이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 사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기가 막히군. 정말 기가 막혀. 나는 일어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전 끝났습니다. 이제 소은이는 두 분 책임입니다. 곧 여기 나타나서 울고불고 도와달라고 하겠죠. 결정은 두 분 몫입니다. 전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가 현관으로 향하자 김 여사가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았다. 지훈군, 제발 소문내지 말아주게. 집안 망신이야. 제발 비밀로 해줘. 나는 부드럽게 팔을 뺐다. 그건 더 이상 제 알바 아닙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될지는 소은이 몫이죠. 펜션으로 차를 몰고 돌아오면서 기묘한 기분을 느꼈다. 종결. 소은이네 가족에게 항상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보낸 세월 끝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그들의 완벽한 딸은 결국 전혀 완벽하지 않았다.
모든 걸 망친 건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음성 메시지가 왔다. 이번엔 김 여사였다. 지훈군, 나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이랑 나랑 억장이 무너져. 소은이 불러서 따졌어. 걔는 완전히 무너졌더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 사실 우리도 그래. 그냥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었어. 얘기하고 싶으면 우린 언제든 여기 있네. 나는 메시지를 삭제했다. 지금 당장은 부모님과 맞닥뜨리게 놔두자. 부모님께 직접 설명하게 하자. 그 뒷감당은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바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후폭풍은 빠르게 닥쳤다. 부모님께 말씀드린 이상 거기서 끝날 리가 없다는 걸 알았다. 잔인하게 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은이의 진짜 모습을 알 필요가 있었다.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덮고 넘어가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아니다. 모든 일이 터진 후 내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소은이가 아니었다. 민지였다. 그녀의 오랜 친구 중 한 명. 유진과 달리 민지는 이 미친 짓의 주동자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같이 웃고 소은이의 기행을 응원했고 아마 해 없는 장난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녀를 그냥 넘겨줄 생각은 없었다. 나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 씨, 브라이덜 샤워 때 일 다 알아요. 증거도 있어요. 영상, 문자, 전부 다. 몰랐던 척하지 마요. 얘기 좀 합시다. 그녀는 거의 즉시 전화를 걸어왔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였다. 지훈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가졌는지가 중요해요? 당신 거기 있었잖아. 다 봤잖아.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더니 급히 변명했다. 일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좀 춤추고 노는 건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은. 내가 말을 끊었다. 몰랐다고요? 걔가 모르는 남자 셋이랑 방으로 사라지는데 정말 몰랐다고요?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그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지훈 씨. 사실 저도 정말 걱정했어요.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걔가 결혼 준비가 너무 답답하다면서 마지막으로 딱 하룻밤만 미친 듯이 놀고 싶다고 했어요. 유진이는 옆에서 계속 부추겼고요. 소은이는 술에 취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나는 헛웃음이 터질 뻔했다. 분위기에 휩쓸려? 이제 그걸 그렇게 부르나 보지. 아니요, 민지 씨. 걔가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의식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당신은 그냥 서서 구경만 했고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방어했다. 제 일이 아니었잖아요. 당신 일이 맞아요. 내가 쏘아붙였다. 친구라면서요. 진짜 친구면 인생 망치는 걸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통화가 끝날 때쯤 그녀는 다시 사과하며 소은이와 얘기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에게 큰 기대는 없었다. 다음은 재앙의 근원 유진이었다. 하지만 내가 손을 댈 필요도 없었다. 소은이 부모님과의 대화 이후 후폭풍이 시작되었으니까. 김 여사와 박 사장이 소은이를 아주 호되게 몰아세운 게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소은이에게서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몇 시간 만에 부재중 전화 20통. 나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유진이 문자를 보냈다. 불같이 화난 말투였다. 야, 너 무슨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소은이는 멘탈 나가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사람들은 날 무슨 악당 취급하잖아. 당장 그만둬. 나는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드디어 유진도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속이 타들어가게 놔뒀다. 하지만 진짜 판도를 바꾼 건 민지의 배신이었다. 그녀는 소은과 유진에게 의리를 지키다가는 같이 매장당할 거라는 걸 깨달은 게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발을 빼며 사람들에게 자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말렸을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주말이 되자 그들의 친구 그룹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행복한 신부였던 소은이는 걸어 다니는 스캔들이 되었다. 공통 지인인 수아가 내게 직접 연락해왔다. 우리는 친하진 않았지만 모임에서 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그냥 제가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소은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 사이 소은이는 여전히 내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 문자 빈도는 줄었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지훈아, 제발. 내가 다 망친 거 알아. 하지만 빌게.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 말해줘. 뭐든 할게. 참 애처로웠다. 그녀는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서 후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은과 유진 사이에 필연적인 결별이 일어났다. 비꼬는 문자로 시작해 고성방가로 끝났다. 비난받는 것에 지친 유진은 결국 폭발해서 소은에게 말했다. 너도 내내 같이 즐겼잖아. 내가 억지로 시킨 척하지 마.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해. 하루 뒤 수아가 문자로 알려왔다. 이제 소은이랑 유진이는 말도 안 섞어요. 유진이는 소은이가 자기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간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재앙이었다. 인정한다. 나는 끔찍한 만족감을 느꼈다. 유진은 수년간 남들을 조종하고 천하무적 행세를 해왔다. 그녀의 왕국이 무너지는 꼴을 보는 건 시적인 정의구현이었다. 김 여사로부터 받은 마지막 소식은 소은이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확인해 주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냥 멘탈이 나가서 울고불고 세상 끝난 것처럼 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점차 건너 들려오는 소식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었다. 분명히 내가 부모님과 대화한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김 여사는 소은이를 타이르며 책임을 지게 하려 했지만 소은이는 여느 때처럼 피해자인 척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실수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좀 더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김 여사와 박 사장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체면이 전부였다. 그리고 이제 그 체면이 박살났다. 소은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그들은 완전히 지원을 끊어버렸다. 경고도 빈말도 아니었다. 그들은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내놓고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진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장담하건대 김 여사는 넌 우리 집안에 먹칠을 했어. 내 본성이 딱 그 정도인 게지.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소은이는 유진에게 연락해 재워달라고 했지만 대판 싸운 뒤라 유진은 그 난장판을 수습할 생각이 없었다. 소은이를 받아주는 건 그녀에게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수아 말로는 소은이가 다른 친구 몇 명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지는 완전히 무시했고 다른 이들은 어느 편에 서기 두려워했다. 결국 소은이는 이곳저곳 전전하며 하루 이틀씩 재워주는 사람에게 얹혀 지내야 했다. 하지만 무너진 건 사생활뿐만이 아니었다. 재정적 안전망도 사라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인맥으로 꽂아준 사무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일이 터진 후 박 사장은 분명히 했다. 더 이상의 혜택은 없다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은인의 상사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업무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각과 업무 태만으로 이미 지적을 받고 있었다. 공통 지인들을 통해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회사는 그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킬 가치가 없다고 빠르게 판단했다. 공식적으로는 구조조정이라고 했지만 다들 내막을 알았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수아가 소은이의 해고 소식을 전해줬을 때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가 고통받길 원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현실이 그녀를 따라잡은 것 같아서였다. 그녀는 성인이 된 이후 줄곧 다른 사람들이 뒤치다꺼리 해주는 편한 삶을 살아왔다.
이제 그 난장판을 치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녀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직장을 잃고 울면서 집으로 찾아가 받아달라고 빌었지만 김 여사와 박 사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그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직장도 집도 내 편도 없었다. 그녀가 내게 계속 보내는 문자들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지훈아, 제발. 나한텐 아무도 없어. 정말 다 미안해. 나 다 잃었어. 직장, 아파트, 전부 다. 내가 실수한 거 알아. 제발 바로잡을 기회를 줘.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줘. 뭐든 할게. 나는 절대 답장하지 않았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내 인생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려는 수작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자업자득이었다. 그때 그녀는 혼자 그 방에서 자고 있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공통 친구인 동욱이가 근황을 전해왔다. 소은이가 그에게도 연락해 당분간 지낼 곳을 부탁했다고 한다. 동욱이는 성격대로 돌려 말하지 않았다. 야, 걔 완전 페인 됐더라. 그가 내게 말했다. 엉엉 울면서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잘라 말했지. 이건 내가 치워줄 똥이 아니야라고. 그가 잔인한 게 아니었다. 그저 나처럼 그녀의 조종에 질려버린 것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아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소은이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 아주 작은 방을 구했다고 한다. 마지막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보증금을 냈지만 그 외에는 아주 쪼들리게 살고 있었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걔 거의 버티기 힘들어 보여 수아는 인정했다. 걔가 이렇게까지 바닥치는 건 처음 봐. 나한테 가장 충격적인 건 소은이가 얼마나 비참해졌는가가 아니야.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걔를 손절했느냐지. 수년간 소은이는 무리의 여왕벌이었다. 모임을 주도하고 관심의 중심에 섰으며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녀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유진은 더 이상 내 알 바 아니야라며 손을 털었고 민지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를 완전히 차단했다. 항상 중립을 지키려던 수아조차 결국 그녀의 답장을 씹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불태워버렸고 이제 그 잿더미 속에서 삶의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 애쓰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꼈다면 거짓말일까? 그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그녀가 결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타인이 짐을 대신 짊어지는 토대 위에 자신의 세상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떠받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편 나는 내 삶을 다시 조립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그녀가 남긴 잔해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는 과정이다. 소은이는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가 바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다.